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을당 시즌2가 컴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을당은 신선한 시도였다. 잘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니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재미가 없으면 망하겠다. 이러한 얘기로도 저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즌2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새로운 코너를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 새로운 코너는 대중문화와 젠더인데요. 대중문화 하면 드라마, 영화, 책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젠더 문제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중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권력 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만큼 대중문화가 요즘은 이제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사할 때 여러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이 코너를 이끌어갈 길잡이 선생님이 저희가 필요해서 정말 힘이 나는 소중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선생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문화를 성의 관점으로 씹어먹는 걸 즐기고 업으로 삼고 있는 페미니스트 손희정입니다. 대중문화와 젠더 코너를 진행을 할 때 앞으로 쭉 함께 갈 거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강연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반응이 좋아서 어떤 분을 섭외할까 했을 때 1번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네. 페미니스트 손희정 친구입니다. 네, 하라는 건 다 하는 심혜경이라고 합니다. 하라는 거 다 하신다. 네, 하라는 건 다 합니다. 네. 자주 불러서 자주 이용하려고. 그럼요. 아하. 저희에게 이용권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이것저것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인물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 폭발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정말 저희 팟캐스트를 계속 혼자서 그 편집하고 올리고 홍보하고, 멋있다. 저희 여성 노동자회의 거의, 만능 제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출마의 변 같은. 아무튼 두 분의 선생님과 저희 사회자님과 함께 좀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거의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대신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저의 소개도 하자면 저는 작년에도 진행을 봤었는데 한국 여성 노동자의 활동가이고요. 별명은 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번 잘하자고 얍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첫 방송인데 하나 둘 셋 얍! 막 기운 팍팍 느껴집니다. 괜찮은데요? 걸그룹 뭐 저리 가라입니다. 연습한 것 마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문화와 젠더를 어떻게 씹어먹고 요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손희정 선생님과 몇 가지 코너를 정했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코너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대중문화와 젠더 안에서 이제 4개의 코너를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중문화의 관점이라든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사회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나 이런 걸 살펴보는 첫 번째 코너 페미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좀 심화로 대중문화 들여다보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젠더 돋보기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심의경 선생님이 도와주실 코너는 젠더 돋보기인데요. 중요한 뭐 주제나 아니면은 대중문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젠더의 관점에서 또 해체하고 씹어먹어 보는 네. 이런 식의 이제 코너가 되겠고요. 세 번째 코너는 페미 북북이라는 코너입니다. 코너 제목만 들어도 뭔지 감이 막 오시죠? 네. 네. 그래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혹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책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네. 좀 소개를 해드리는 네. 그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도와주셔야 되는 중요한 코너인데요. 바로 페미큐라는 코너인데요. 예, 이제 궁금하신 것들,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 페이스북밖에 없나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저희 한국여성노동자의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 을들의 당나귀기라는 페이스북과 한국여성노동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정답은 아니라도 우리의 답을 드릴 수 있는 네. 네, 이런 이제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건 답변해드리고 예, 모르는 건 또 물어가면서 예, 모르는 대로 답변해 예, 드리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개해주신 대로 그 네 번째 코너 중에서 첫 번째 코너 페미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페미슈를 저기 손희정 선생님께서 한 3가지에 좀 들고 네. 오신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한번 그러면 서로 들어볼까요? 네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저희가 막 파이팅 넘치게 오늘의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모두 추모의 분위기 속에 좀 잠겨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예,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부근 한 노래방에서 23살의 여성이 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통해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것은 물론 이런 추모를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도 네. 하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의 페미 북북 코너에서 책을 이제 관련된 네. 책을 소개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오늘 네.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는 좀 신나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 신촌 기차역에 있는 메가박스 신촌에서 개최가 됩니다. 27개국의 119편의 초청작이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되게 이제 화제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개막작 때문인데요. 개막작은 20세기 초 영국에서 진행되었던 서프러제트라고 하는 네. 혹은 전투파라고 불리웠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작품인 서프러제트입니다. 그래서 이 서프러제트라는 작품은 사실은 에멀린 팬크허스트라고 하는 전투파를 이끌었던 여성의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것과 연관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많은 여성들이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작품인데요. 네. 6월 말에 개봉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봉 전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중요한 정보를 지금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날짜하고 이거를 장소를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그럼 아무 때나 가도 이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서프러제트 같은 경우에는 개막작이기 때문에 개막식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상영 회차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서 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네. 스케줄들이 다 상영 스케줄이 떠 있거든요. 네. 그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119편의 상영작 소개도 다 나와 있어서 네.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네. 우리가 보통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상업영화는 정말 남자판이잖아요. 네. 꼴 보기 싫은 남자들이 가서 설친 영화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흔하게 보실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여성이 만든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4.13 총선을 다 치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치렀던 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선거 친구들도 처음 있는데, 해보신 예. 분들.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강의 시간에 친구들한테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지역구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출마를 하셨고 어떤 정당을 본인이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켰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수업이었어요. 예. 그것도 있고 제가 또 한국 여성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죽었고 그다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데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그냥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거든요. 우리는 해방을 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남녀 맞습니다. 상관없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받은 미국에게 교육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정치를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908년 그 여성의 날도 미국에서 그 참정권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성들이 그 부르주아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고 그분들의 투쟁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였네요. 거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이런 이제 흥미로운 개막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성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섹션도 있고요. 퀴어 영화만 소개하는 퀴어 레인보우라는 섹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을 가서 보시면 새로운 영화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성영화제에서는 그해의 논쟁적인 이슈를 다룬 쟁점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쟁점이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극장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1218 불가역적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귀향의 열풍적인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불붙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같은 것들이 같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 선생님이 참여하시는 포럼도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아니 왜 본인 얘기는 쏙 빼신대요 이럴 때? 저보고 하라고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옆구리 찔렀나요? 그 포럼은 뭔가요 그러면? 이 포럼은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극장이라는 쟁점 섹션에 연결을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6월 7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포럼에서는 우리가 이 위안부 문제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하나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치우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운동은 소녀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 이런 소녀상의 문화 정치학을 살펴볼 수 있는 발표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마치 위안부 문제가 소녀의 이미지로만 되는 것을 비판을 계속 해오긴 했지만 여성주의 진영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탐구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주제들이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손희정 선생님은 저희 고정 패널이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오시면은 활동했던 얘기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얘기는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오늘의 젠더 돋보기랑 연결되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아이즈라는 웹진에서 그런 기사를 좀 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재 엔터테인먼트다. 아재 엔터테인먼트다. 그래서 사실은 주말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자 캐릭터 보기 굉장히 힘들고요. 전부 다 아재들이 나와서 자기의 무식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뭐 신체 능력을 자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재들 판으로만 꾸려지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정말 그런지 상황인데요. 저희 한번 기억나는 거 저는 무한도전은 다 남자들인 거 알겠고요. 또 1박 2일? 1박 2일 다 남자들이죠. 다 남자들인가요 지금? 저는 나와서 신체 자랑했던 김병만의 그런 개그 프로그램들이 약간 기억이 나고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도 항상 그 남자 아재판에는 꽃이 하나 들어가게 되죠. 여자 캐릭터는 뭐랄까요? 액세서리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거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그 유일한 여성 패널은 런닝맨의 송지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없나요 그렇게?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혹시 그 체육대회 하는 그 프로그램에 혹시 여자들 주말 예체능 아니 네. 동네 예, 우리 동네 예체능. 뭐 우리 예, 동네 예체능도 예. 거의 다 남성입니다. 남자들이에요. 예. 아, 정말 꼽아 보니까 나 혼자 산다도 다 남자들이었는데 남자들이에요. 이제 여자 패널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잘 생각을 네, 해보시면 뭐 한참 이제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들 그쵸. 중에는 뭐 남자도 여자도 낄 수 없이 아이만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빠가 아이를 돌본다든지. 그러고 보니 뭐 요리 이런 거에도 다 남자 셰프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랬던 것 쿡방, 같네요. 먹방 다 남자들. 예,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신선한 얼굴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뭐 셰프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영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살짝 팩트 체크 해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나중에 언제 쿡방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제 엔터테인먼트의 전성기에 새로운 여자 예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런칭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KBS 2채널에서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반영이 되는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남자 예능 시대의 본격 여자 예능을 표방하면서 요즘의 대세인 김숙과 라미란, 홍진경, 민효린, 소녀시대의 티파니 그리고 제시 같은 이제 네. 여자 패널 여자 주인공들을 불러놓아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컨셉은 개모임의 언니들이 모였는데 이 개가 여성들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차 개주, 2차 개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여성들의 꿈을 네. 이루기 위해 6명의 네. 이제 주인공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는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캐릭터들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컨셉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네. 저도 살짝 봤는데 네.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정말 솔직히 열심히, 얘기하자면. 김숙을 너무 사랑해서 참고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여성들을 모아놨을 때 제작진이 이 여성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그러니까 뭐 생각이 좀 들기는 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센 여자들이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기센 여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복성이라든가 뒤집어 보는 그런 거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쌤을 포착할 방식을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네, 여성들을 꿈과 개라는 이제 프레임에 가둬서 또 한편으로 되게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 타겟. 예, 남성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지 여성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이 여성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못 펼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상징적으로 그게 드러났었던 것이 1회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여성들이 여자 예능이라는 게 잘 없었으니까 여성들이 예능인으로서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선배 예능인들을 불러다 놓고 면접을 보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배 예능인이라고 불려온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다는 네. 거고요. 저 사실 그 쿡TV에서 봤는데 네. 그 빨리 감기 하고 끝냈습니다. 거기. 또 남자애들이 앉아서 사실은 김숙이나 홍진경처럼 어마어마한 선배들한테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아니면 젊고 예쁜 여자들이 나왔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선을 잡아내면서 사실은 이 여성들의 장을 어떻게 펼칠지가 완전히 망가졌었던 거죠. 너무 고루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꾸려지니까 사실 이 여성들은 남성들의 시선의 대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성들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말하자면 동일시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출연진들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제 네. 뭐랄까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서 이게 네.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타개해 나가면서 여성 예능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가지 그 페미슈를 쭉쭉 네.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더 네네. 돋보기로 해서 심화 학습이 필요한 주제를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지금 2차 계주까지 나왔거든요. 첫 번째 계주가 김숙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계주가 민효린인데 이 남성의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캐릭터한테서 되게 재미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김숙의 꿈은 남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숙의 이루고 싶었던 꿈은 대형
버스. 대형차 운전면허를 따서 그 관광버스를 모는 거거든요. 되게 흥미로운 지적은 관광버스를 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랑 다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김숙이 그리고 있는 그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여성 연대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민효린의 꿈은 뭐냐면 걸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여성의 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남성 앞에 어떻게 자신을 전시할까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효린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프로듀서가 박진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진영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서 또 걸그룹을 이제 프로듀싱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제발 좀 아이돌계의 새로운 여자 프로듀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박진영, 이수만, 양현석 지겹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네, 거죠. 동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예능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김숙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여성 주체성이라는 걸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얘기를 잘해주실 수 있는 손님을 오늘 저희가 짜잔! 네. 와우. 네, 김숙의 그 예능을 휘어잡고 있는 네. 김숙에 대해서 우리가 김숙 좀 더, 전문가. 예, 김숙 전문가. 오, 갑자기 숙 네. 전문가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좋습니다. 젠더 숙전문가. 예. 아, 좋은가요? 예. 젠더 돋보기의 주제는 개그 슬래시 우먼 슬래시 미디어. 다시 김숙이라는 한번요. 현상. 개그 슬러시 우먼 슬러시 미디어. 미디어. 그리고 김숙이라는 예, 현상입니다. 예. 개그 우먼 미디어 그리고 김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젠더 돋보기로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저기 심혜경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좀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그냥 개그우먼이면 뭐 재밌으면 좋고 재미없으면 뭐 그만두는 거고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의 현상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포탈에 김숙을 쳐봅시다. 자, 네. 우리 모두 포탈에 김숙을 치면요. 김숙하면 딸려오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나는 용어들 하나씩 한번. 네. 가숙이요. 그렇죠. 가숙 좋습니다. 가모장. 네. 가모장. 네. 저는 네. 그 보내주신 자료에서 봤는데 퓨리오 숙인가? 네. 예, 저도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상당한 팬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 개그맨 하나 뜨고 지고 스타 하나 뜨고 지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 뭐 10년 사셨으면 뭐 한 1,000명쯤 만났을 수도 있고요. 네. 40년 살았으면 몇 명 만났는지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맞아요. 참 갑자기 우리의 숙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도래해서 저는 그 현상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어졌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그 김숙의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면, 네. 예, 가숙이라고 합니다. 가시 뭔지 아시죠? 하느님. 네, 그런 존재입니다. 네, 가숙은 김숙은 작년부터 가시 되었습니다. 네, 간년하나 갓서련에게 붙는 그런 가시 붙었습니다. 굉장한 스타라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뭐 순차적으로이기도 하고 뭐가 먼저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힘든데 퓨리오스과 간부장숙과 수크러쉬라는 말들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퓨리오숙은 이제 김숙이 가숙으로 점점 이름을 얻어나가기 시작할 때 작년 이맘때쯤 되겠죠. 우리 모두 매드맥스를 보았습니다. 예, 완전 매드맥스를 열광적이었죠. 보고, 네. 퓨리오사에 열광을 할 때 퓨리오사 같은 존재가 바로 예능에서 김숙이라고들 모두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퓨리오사 같은 역할을 하는 김숙에게 퓨리오 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가부장제와 싸우는 여성 전사. 네.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김숙이 이제 우리가 정말 씹어먹게 될 프로이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시원한 말들을 이제 뱉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네.
네, 감호장숙이라는 네. 이름이 붙었죠. 네. 정말 좀 속이 시원했어요. 예, 감호장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실은 우리 뭐 감호장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어떤 시원함을 선사하는구나라는 거를 네. 쉽게 알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호장제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목권사회 예,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백과사전에 찾아보셔도 목권 사회라든지 모계제 사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시스템으로서 감호장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기 시작한 건 김숙이 나오면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예,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감호장제에 김숙은 그 시스템 제자를 빼고 숙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네. 감호장 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그런 이제 김숙을 위시로 해서 또 김숙이 한참 이렇게 퓨리오 숙과 감호장 숙을 얻어나갈 때쯤 아마 10대와 20대들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저 봐요. 저희 딸이 엄청 좋아해요. 10대와 20대는 다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시즌 2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성 래퍼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센 언니들의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네, 속 시원한 매력을 아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한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언니들의 슬램덩크에도 같이 나오는 제시 같은 래퍼가 재조명이 되면서 이제 그녀들이 이 10대와 20대 여성 래퍼들이 이끄는 어떤 흐름, 걸크러쉬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김숙이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네 밀려서 선봉에 섰습니다. 네, 선봉에 서서 수많은 걸크러쉬를 이루는 여성들이 있는데 김숙에게만 수크러쉬라는 이름이 칭호가 선사가 됩니다. 정말 어찌, 현상이라고 할 어찌 만하네요. 김숙에게 우리가 현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숙이라는 이름에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거의 사회자의 이걸 잊어먹고 얘기에 빠져들고 빨려들어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영어만 설명한 것입니다. 네, 영어만 설명해 주셨다는 심혜경 선생님께서 하나의 그냥 여자 개그맨이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왜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김숙이 결혼하지 않는 노처녀인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나요? 전혀 이런 캐릭터들이 없었나요? 근데 김숙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 재미있는 거는 김숙이라는 캐릭터는 여전한데 왜 갑자기 김숙은 이렇게 곽강을 받게 되었을까? 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이제 재미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쩌다 김숙이 이렇게 갑자기 늘 우리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나타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들으면서 김숙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라고도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잘 몰랐는데 욱신함정기 보다가 거기에서 아랫집 사는 부부로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전복적인 거 어디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면서 그렇습니다. 윤정수 끌고 내려갔을 때 뭔가 속이 시원하고 저건 누구지? 이런 거였구나 이거 저 알았거든요. 예. 저는 최일고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네이밍들을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제가 김숙이 정말로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건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럼 노처녀 여성 개그맨 캐릭터가 없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노처녀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개그우먼으로 나올 때는 그 결혼하지 못함이 계속 이제 웃음의 소재, 비하되고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비하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웃음의 코드를 만들었다면 맞아요. 김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가부장제를 미러링하거나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되던지면서 사실은 이런 현상의 중심에 온 것 같거든요. 김숙이 어쨌든 우리의 눈에 확
들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최고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럼 어쩌다가 김숙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을까? 네, 아마, 제가 궁금해져요. 네. 정말로. 그 전에는 뭐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예,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김숙이 사실은 방송을 그렇게 쉬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유재석을 매주 보지만 유재석처럼 매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거죠. 김숙이 출연할 만한.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사실은 김숙이 그렇게 최고의 사랑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짧았거든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김숙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제 여성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늘 여성 친구들과 쭉 같이 다니던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송은이라든지 최강이, 뭐 최강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에 이영자. 대해서 이영자도 있고요. 물론 그런 그런 얘기들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사실은 이렇게 김숙이나 송은이 같은 이영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영자는 최근에 좀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지만 그녀들이 출연할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게 거의. 아재 엔터테인먼트죠.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예능 자체가 아재를 중심으로 하는 남초 현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전혀 여성이 출연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건 거죠. 예, 뭐 여자들이 사실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특히 개그우먼들이 이제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요. 가끔 들어가면 뭐 손님이라든지 너무 예쁜 개그맨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못생겨서 웃긴 개그맨이라든지 뭐 남자를 졸졸 쫓아다닌다든지 남자를 쫓아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개그우먼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 프로그램들 고정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엄마라든지 며느리의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제3의 성을 획득하게 되면 뭐 새바퀴 같은 아니면 뭐 케이블 프로그램이나 종편에서 얘기하는 뭐 아줌마들의 아줌마들 개그우먼들이 나와서 뭐 시월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식에 대한 어떤 견해를 펼치거나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줌마가 되면 그나마 고정 패널 정도 진행자가 아니어도 그 정도는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숙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송은이가 어떤 이제 프로에 나와서 뭐 택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푸념을 한 적이 있는데 애도 없고 시엄마도 없는 개그우먼은 거의 고정으로 할 자리가 없다고 넋두리를 할 정도로 30대, 40대가 넘은 개그우먼들은 활동할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그 사회가 이제 더 보수화되면서 그 개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 우차싸 이런 거를 아예 안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사회풍자 같은 거 있어서 봤는데 볼수록 뭐 박미선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못생김을 가지고 웃기려고 한다는 이런 게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걸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혜성과 같이 김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능계에 출연을 한 거죠. 김숙이 이제 혜성이 되는데 제가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숙과 송은이도 마찬가지로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둘이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고정적으로 하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없으니 김숙과 송은이가 사재를 털어서 송은이가 카메라를 사고 마이크를 사고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팝빵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보장이라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였다는 거죠. 우왕좌왕으로 팟캐스트를 몇 번 이제 띄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여자 개그맨 2명이 하는 희한한 팟캐스트가 점점 한국 팟캐스트 순위에서 상위를 기록을 하면서 1위가 되는 거죠. 저희의 적수인가요? 적수가 되면 굉장히 영광이죠. 1위 갑시다. 적수인 것 저게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건 그러니까 제도권 엔터테인먼트에서 설 자리를 못 찾은 여성 주체들이 할 제도 밖에서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저희랑 굉장히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1위 갑시다. 팟캐스트가 굉장히 뭐 낙곰수 이후로 인해서 뭐 사회적인 파급력도
구독도 많아지고 많은 대안적인 어떤 매체들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보금자리가 됐죠. 김숙과 송은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입을 거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듣는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새. 네. 지혜 처장님 그 팟캐스트 좀 들어보셨죠? 다는 못 듣고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봤었던 팟캐스트의 주제는 흡연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흡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흡연을 어떻게 누구한테 들키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전화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가 어떤 식의 포맷이냐면 청취자들이 자기 고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해결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저 회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흡연을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이게 주제가 하여튼 그 주제가 흡연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좀 어쨌든 더, 그런 네. 거를 방송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흡연 가지고 어디다가 질문을 하겠어요. 여성 네. 흡연. 여성 흡연 더구나. 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성격이 재미있는 뭔지가 점이 있는 거죠. 좀 근데 드러나는 것 사실은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소소합니다. 아하. 굉장히 소소하고 예 사실은 뭐 돈 문제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저금할 돈을 어떻게 쓸까요? 뭐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제가 뭐 복권 당첨에 2번이나 됐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부터 뭐 정말 질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을 이제 송은이와 김숙이 본인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아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지인 찬스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풀어지고 훨씬 더 약간 뭐랄까 저속하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법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아주 새로운 포맷의 그다음에 우리가 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이제 그런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이 팟캐스트가 2015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SBS 라디오로 이 포맷 거의 그대로 SBS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11월 공중파로도 달부터 진출한 거네요. 진출을 하죠. 거의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송은이 김숙 말고도 다른 이제 여성 진행자들로 이루어진 팟캐스트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팟빵이나 팟캐스트 여러분 지금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요. 거의 여성 진행자들이 또 정치 이슈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서 1위를 하는 건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비밀보장이라는 게 뭐 페미니즘의 의제가 펼쳐지는 장이거나 여성 젠더만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고민 상담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비밀보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 언니들이 생캐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신났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상했었던 건 에레나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김숙이 계속 이제 고민 상담을 해주는데 어느 코너에 에레나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김숙이 아니라 에레나라는 캐릭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대체 걔는 뭔지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본인이 결정을 해주죠.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면서 A인지 B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주는 그 이제 삶의 지혜를 가지신. 고민을 얘기를 하면 결정장애 그러니까 여러 고민 중에서도 결정장애 고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런 겁니다. 뭐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결정 장애를 가진 5천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굉장히 클리어한 괄괄하신 선생님으로 김숙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송은이와 김숙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은이는 안 뜨고 김숙만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 다루고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네, 그리고 에레나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그런 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왜 김숙이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사랑에 나와서. 최고의 사랑에서 왜 김숙을 내려갔을까요? 최고의 사랑에서 왜 김숙을 데려갔느냐? 사실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송은이는 굉장히 사실은 질문이나 이런 게 오면 안전한 대답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웃기는 개그는 계속하고 말도 되게 센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센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뒤트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김숙은 굉장히 주저하지 않고 약간 통통 튀는 사유를 뒤트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송은이가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숙이 얘기해주는 게 훨씬 속 시원하고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송은이가 훨씬 더 진행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뉘앙스도 많이 풍기고 있고, 그리고 보수화된 경향도 본인이 내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파에서 굉장히 많이 굳어진 진행 속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송은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충우돌, 사차원, 또라이라고 이 말해지는 김숙의 캐릭터가 이 팟캐스트라는 대한미디어에서는 훨씬 더 잘 살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김숙이 그 에레나 선생님으로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드릴 때 줄 때도 기존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분법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계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가부장적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바른 대답을 전혀 해주지 않죠. 그냥 나는 나고 왜 혼자 살면 안 돼? 그리고 남자가 꼭 필요해? 그러면 라는 어떤 뉘앙스에서 항상 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상담은 남과 여가 모두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청취자를 끌어들이는 맥락은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았어도 희한하게 여성 청취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경향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대부분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나는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는 이래야 되고 그럴 때 이 결정장애가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김숙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 경계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역할들, 그러한 어떤 캐릭터가 근데 이게 이제 그 팟캐스트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인에서도 그 역할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김숙의 알 수 없는 어떤 사차원이라든지 또라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아마 최고의 사랑 제작진들에게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혼의 남녀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거든요. 만혼의 이제 캐릭터를 가진 그다음에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직업을 가진 여자는 왜 결혼을 안 하고 저 파산한 저 남자는 왜 결혼을 안 할까? 저 둘을 붙여놓으면 재밌는 케미스트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둘을 붙이게 된 것이 윤정수와 김숙. 굉장한 또 알 수 없는 케미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이제 사로잡게 된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존에 사실은 가상 결혼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하는 거죠. 선남선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사랑을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포항된 것인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관계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면서 시작을 하고요. 결혼이라는 건 계약이다라는 걸 되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제 각자의 결혼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계약 조항에도 들어 있는 건데 사랑과 임신은 절대 안 되는. 네. 그렇게 이제 계약 조건에 이제 굉장히 규명을 하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이 결혼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게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반대로 도리어 실제로는 그러하다 결혼이 실제로, 사랑이 없는 것이 최고의 결혼인 거죠. 네. 근데 그 다른 커플들도 그 프로에 나온 다른 커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상 결혼으로서
엄청난 수년 동안 인기를 끌었던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지만 모두 다 결혼은 계약이며 이게 돈이 제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고에 대해 그러니까 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결혼이 굉장히 낭만적 사랑의 결정체인 것처럼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연계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프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상이지만 가상 아닌 실제이지만 실제 같지 않은 그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쇼윈도 부부 컨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많은 남성과 여성의 네,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성역할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본 거는 주말 부부였는데 김수근 소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고 그저 윤정수가 그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집안일을 하는 하지만 타박을 받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타박받는. 근데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역할만 바꾸면 똑같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여성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었던 부분인 거죠. 예, 어디 남자가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있어? 이런 거부터.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되고. 굉장히 김숙의 어록이 네. 3월 8일 여성의 나를 맞아요. 김숙의 어록에 대해서 기사를 여러 뭐 10개 어록, 15개의 어록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랄까 감호장숙의 매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게 정말 여성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가슴을 뻥 뚫어주는 네. 그런 사이다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여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행복이지라는 말을 김숙이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젠더화, 그러니까 성애화가 되거나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사회였을까. 한편으로 정말로 여성은 이 젠더화된 엔터테인먼트 문화 안에서 진정으로 웃길 수 있을까. 진정이란 말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 웃음이라는 것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왔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 심 선생님이 김숙을 분석하고 이러는 걸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김숙한테는 사실 한계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계속 네.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웃음이라 그러면 보통 교태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남자를 꼬실 때,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웃음을 쓰는 건데, 자고로 여자의 웃음이 담장을 넘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이걸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그래서 김숙을 우리가 또 이제 김숙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지점들을 우리가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숙의 직업은 웃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그 우먼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여자가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웃길 수 있는 여자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여자는 웃으면 안 되는 건지 웃기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을 떠올리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평소에 저는 생각 안 해본 주제를 역시 생각을 하시네요. 네, 사실은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기본 컨셉이 사실은 웃음을 주는 일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웃음을 주는 일들에 지금 여성 패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직업적으로 웃음을 주는 여자들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개그우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진 고민과 괴리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여자는 웃을 수 없는 건가? 여자는 웃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보통은 다 하고 그 어떤 장소나 이런 데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눈치 보며 조신하게 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게 비가시적인 그런 거가 여성의 역할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자가 웃거나 이러면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 여자의 웃음은 파는 것이 되어버리고 네. 사실은 생각해보면 웃음을 판다라는 표현은 남자한테는 전혀 쓰이지 않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웃음 자체가 이 사회에서 젠더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웃길 수 있을 때는 못생겨서 자기 못생김을 드러내거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상황을 뭐 그 조건들을 웃음의 요소로 삼거나 그래서 여성 개그맨들의 많은 개그들이 사실 뭐 젠더로를 비틀던가 이런 웃음들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로 자기 비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막 드러나는 불편하게.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김숙은 생각해 보면 비하로 자기를 그러니까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자기의 위치성을 드러냄으로써 웃음을 주고 있는. 예. 사실은 뭐 고래로 웃음이 가진 젠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계급적으로는 굉장히 천박한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웃음을 너나 없이 웃을 수 있어도 남자의 웃음과 또 여자의 웃음은 또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자의 웃음 뭐 호탕하고 예, 네, 호탕하고 뭐 호기를 보여주는 아까 뭐 네, 좌장만 그렇게 크게 웃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런 식의 웃음이다라고 한다면 여자는 그렇게 크고 네, 늠름하고 박력 있게 웃을 수가 없죠. 네. 여자의 웃음은 어쨌든 어떤 방식에서든 네, 남성에게 성애화되어서 남성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웃지 않아도 늘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나가서 여자가 웃으면 그 소개팅 성공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웃으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남성의 권위를 올려주고 남성의 뜻에 동조한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여자의 웃음은 남성의 성적 대사화 그게 정도가 낮건 높건 정도가 그게 높아지면 심지어 웃음과 술을 같이 판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매소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까지도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이 조선에서도 여염찐 여자의 웃음이 단밖을 넘어가면 매소부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단속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권력 관계 안에서 사실 남자가 이성의 여성들이 남자의 조건을 얘기할 때 유머 있는 남자를 꼽잖아요. 네. 그거 사실 그런 조건들도 웃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남자한테 있다라는 사고 방식을 반영해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웃음을 둘러싸고 한 그 감정 표현에 대한 것이 모든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감정 표현의 하나였다라는 네.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여성들에게 항상 그 자기 검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웃음조차도 약간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 크게 웃을 건지 조신하게 웃을 건지 항상 이러한 그 통제 속에 있었는데 이 김숙이라는 캐릭터는 최고의 사랑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시원하게 웃더라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거를 이제 전복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최고의 사랑에서 약간 정말 사이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맛보고 있는데 저는 그 최고의 사랑 보면서 그 감호장이라고 해서 이제 뒤집으면서 통쾌한 것도 있지만 정말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군림하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 정말 이거 좀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 주말에 그게 성역할이 바뀌어서 그렇게 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서로가 이 사람답지 않은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는 좀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김숙의 그런 행위들을 사실은 뭐 분석하시는 분들은 미러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거울처럼 이렇게 남성 가부장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김숙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남자 짓 하고 있네라고 한다든지 어디 남자가 그렇게 뭐라고 호통을 치는 것들이 이제 주어와 주체만 바뀔 것이지 남자의 어떤 독단적인 모습이라는가 그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여성주의적인 전략이기도 한 거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김숙이 그렇게
남자 역할을 아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김숙은 맞아. 사실은 남자 짓도 하고 여자 짓도 합니다. 맞아. 그 안에서. 그래서 김숙이 하는 거는 뭐 미러링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저는 젠더 밴딩도 있다고 얘기가 생각이 젠더 들거든요. 밴딩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해야 되는 섹슈얼리티나 아니면 전대 역할이 있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네, 있죠. 된다고 하잖아요. 작동되잖아요. 김숙은 그 두 가지를 다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여자이기도 하고요, 남자이기도 하고요. 예,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냥 사람은 또 사람이기도 한 측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또 여자로서의 뭐 생물학적 특성이나 특성이나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다른 감수성도 갖고 있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네. 재밌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젠더라는 게 운명이나 자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내 자궁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실제로 얼마든지 편한 대로 연기할 수 있는 네. 것이라는 걸 김숙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제일 뭐랄까 감명 깊게 들은 멘트이고 사실은 남성 시청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깟돈 내가 벌면 되지. 그깟 돈 내가 벌면 되지. 바로 이겁니다. 네. 그깟 돈 내가 벌면 되지라는 건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가부장의 위치를 점유하는 이유 중에 99.9%는 경제력. 네, 그 돈을 남성이 벌어온다라고 하는 점 때문인 위세 거죠. 떤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남성 가부장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깟 돈 내가 벌어오면 되지라는 말로써 근데 김숙은 그러니까 여자의 어깨를 올려주면서 남자의 어깨에 남자만 지고 있는 짐을 내려주기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김숙의 이 멘트는 사실은 남성 시청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김숙 같은 여자 없냐? 김숙 같은 누나 없냐? 나 집에서 살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멘트들을 이제 후기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는 멘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김숙은 거기서 그 역할을 착실히 합니다. 예, 돈을 열심히 벌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산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 아름다운 생일 이벤트, 네, 휴지에서 티슈 가게에서 이렇게, 돈이 막 나오는. 티슈 가게에서 휴지를 하나 뽑으면 뭐 돈이 기십만 원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무장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성 역할을 이렇게 강제함으로써 억압을 하는 이 시스템을 넘어서자라고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의 네. 관심사 중에 하나라면 네네. 실제로 페미니즘을 추구해 간다라는 것 자체 그래서 젠더 역할이라고 하는 걸 해체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의 해방을 사실 가지고 온다라는 그렇죠. 것을 네. 사실은 보여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진행자님께서 지금 정신을 약간 놓으시고 진행을 안 하시지 않나요? 시간이 아니요, 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이제 네.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겠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김숙 현상이 왜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까지 등극되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약간 이제 마무리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거가 그러면 김숙은 계속 이러한 역할로 언제까지 재현이 될까?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 뭐 저는 뭐 그런 궁금증도 있고 또 어떤 한계도 또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여성주의 투사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나눠보고 오늘의 아쉽지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한 20분짜리인데. 이 질문이 20분짜리인데. 네. 예. 아까 이제 손희정 선생님이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을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이제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김숙의 이런 인기는 사실은 예능에서는 사라졌던 여성들만의 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긴 한 거죠. 여성 예능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걸식스? 음. 예,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잠깐 여걸식스 이따 정도? 사라지지 네. 않았나요? 그거 한 2, 3년 정도 진행을 했던 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한도전의 어떤 뭐 여성판이라고 하면 무한걸스라고 하는 게 이제 MBC 에버리온에서 뭐 1시즌, 2시즌, 3시즌 정도로 진행을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3시즌에서 김숙이 출연을 하기는 했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라졌다가 이제 김숙 현상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김숙이 무한도전에 나와서 네. 2015년에 예능을 비판을 하며 여성들은 설 곳이 없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홍진경 같은 경우도 음. 무한도전 새 멤버를 뽑을 때 여기 너무 문제적이다. 음. 여성 패널이 없다라고 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었던 것이 KBS에서 이제 여걸식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KBS에서 이렇게 그 우리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양산된 것이 아무래도 이제 김숙 현상의 어떤 새로운 국면, 뭐 다른 스텝을 갈 수 있는 어떤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최고의 사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김숙과 이제 윤정수의 케미도 서서히 좀 잦아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댁에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 약간 같은 것들 진부한 하면서 김숙의 어떤 가모장성을 이제 며느리로 갑자기 네 며느리의 캐릭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서 우리가 조금 저어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을 때 새로운 이제 여성들의 이제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출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여성 예능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또 송은이와 이제 김숙이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공중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했던 팟캐스트는 안 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무료 음악 앱인 비트맵 앱으로 가면서 조금 약간 불만들이 좀 청취하는 것이 좀 난해해서 불만들이 좀 있기는 한데 김숙과 이제 송은이는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비밀 보장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걸 굉장히 잊지 않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비보 TV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매체를 또 하나 이제 개국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컨텐츠랩 비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미디어 사업을 작지만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밀 보장에서 이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구조까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숙이 컨텐츠에 뭐 출연하는 나는 급스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뭐 3분짜리 콘서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 랩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니들의 슬램덩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여성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손희 선생님 지적했던 것처럼 아직은 좌충우돌이고 뭘 어떻게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이 구성되어 있는 이 패널들의 오락 프로그램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무한도전이 이 포맷을 갖기까지 맞아. 얼마나 오래 오래 걸렸는지를 걸렸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쉽게 맞아, 판단하면 안 네, 될 것 같아. 여성들의 슬램덩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게 너무 중요한 얘기 막 들으면서 그렇다 한 게 그러니까 재현의 장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김숙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 그녀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가부장제를 미러링하면서 거울로 대받다 치면서 이렇게 생각도 또 다르게 해볼 수 있게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중파로 진입해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고 언니들의 슬램덩크도 생겼는데 실제로 이거는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붐이 끝나면 또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속시키려면 되게 중요한 건 저는 물적 기반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송은이랑 김숙이 제작 주체가 돼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실험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제도 안에서와 제도 밖에서 이제 같이 굴러가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남성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들이 케미를 찾아내기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케미를 찾아내면 그들이 연대합니다. 네, 연대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서로 맞아. 서로를 끌고 갑니다. 유라인, 규라인 막 이런 거 네. 만들어가지고 네. 마치 세핑을 하면서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저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뭐 유재석은 유재석 친구들하고 계속 다니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경규는 또 그런 대로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줄서기가 되고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 여성 엔터테이너들은 또 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인 거죠. 예. 어쨌든 기반을 지금 만들어낸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최고의 사랑 스탭들도 저는 굉장히 그 젠더 바이어스 되지 않은 스탭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KBS에서 시작하는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들의 그 제작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적 구조가 깔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출연자들 간의 케미가 각각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 케미에서 이 여성연대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네. 어떤 실험의 장이 될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네. 예,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상이 이렇게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젠더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이 좀 더 우리 네. 사회에서 이렇게 물적 토대를 갖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네.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에레나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손희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선생님, 얘기를 해야 될 것 저희가 이 같은데요. 방송 여기를 빌리는 시간도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그 2부를 또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러면 선생님의 그 아주 짧게 네. 한 1,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도록 할게요. 네. 네, 어쨌든 김숙이라는 현상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성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숙이 에레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지점이 있거든요. 내 이름은 숙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에레나라고 하는 그 노래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성매매에 투신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역사를 모두 갖고 와서 그녀가 2016년에는 숙이가 그 과거의 엄마들이 에레나가 돼서 생활의 전문가가 되고 삶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호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김숙이 에레나 선생님과 되면서 언니들과 엄마들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언니들과 엄마들이 새로운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게 팀워크를 이뤄서 꿈을 이루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네. 궁금한 것이라든지 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네. 김숙이 가진 네. 이 현상이 다음 네. 현상으로 이어지기 네. 위한 굉장히 네. 자산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꼭 들었어야 될 얘기네요. 우리가 흔히 뭐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에레나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 여성 아픔의 역사를 어떤 그런 그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잘 그 자기 인생의 어떤 도전들을 잘 살아낸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들에게 재현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러하게 그 구현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팟캐스트도 그런 여성들의 연대를 또 넘어서서 남성과의 연대? 그거는 좀 앞으로 찬찬히 생각해보죠. 네. 어쨌든 그 여성과의 연대를 좀 더 구축해가고 우리가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의 이 1차 녹음은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정 선생님. 예, 지금 심혜경 선생님 얘기해주신 에레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그 레베카 솔리 책 소개할 때 네, 또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네. 여성들이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이야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실 얘기? 예. 하실 얘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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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얘기, 예, 저희 이제 정리하는. 준비해 온 얘기를 다 못 들어가지고 안타까운데요. 네, 굉장히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앞으로 네, 네 우리 을들의 당나귀 승승장구하시길 예. 기원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제일 처음 인사할 때 뭐 아무 때라도 불러주세요 하셨으니까, 예, 아무 저희들이 때나 부르겠습니다. 네, 종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혜 예. 차장님. 심혜경 선생님 얘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팬을 확보하셨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좀 아쉬워서 다음에 꼭 초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대중문화와 젠더 그 첫 번째 편 얘기를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